당대표 후보 TV토론회 진행을 맡은 채널A 이용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토대로 자유한국당 주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준비가 되어 있는 총 6번의 토론회 가운데요. 4번째 순서입니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옳은소리와 당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3분을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후보들 소개해 드릴까요? 자,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기호 3번 김진태 후보입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요.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토론회는 그래픽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요. 각 후보의 모두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리더십 검증 토론, 그리고 가장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이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말미에요. 추가 질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코너별로 후보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진행자가 임의로 토론을 중지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세한 내용과 규칙은요. 토론 시작 전에 다시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각 후보들은 대표로 내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당을 위해 어떤 역할과 준비를 할지 당선 후 구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요. 각 후보당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후보자의 좌석과요. 진행되는 발언 순서는 저희가 방송 전에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 순서는 추첨 결과에 의해서요. 자, 오세훈 후보입니다.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실까요? 예, 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보수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난 대선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1,300만 표 이상을 얻어서 총선을 승리하려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같은 중도 보수 성향 후보의 표를 920만 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비로소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한 후보 셋 중에 제가 이 중도 보수 성향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선거는 박빙 승부입니다. 국민 속으로, 국민 마음속으로, 중도 보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이 표심을 얻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개혁의 아이콘이자 중도표를 끌어올 수 있는 제가 꼭 돼서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예, 첫 출발이 좋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모두 발언 순서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또 우리는 제1야당의 당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토론을 거쳐왔는데요. 어떤 후보는 너무 신중하다 못해 본인의 입장이 제대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본인의 행적을 설명하느라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문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와중에도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제가 싸울 대상은 옆에 있는 후보님들이 아니고 문 정권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김진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진태 젊은 피가 한번 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모두 발언 순서는
황교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김경수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날이 새면 날마다 새로운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로남불 정부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정체성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 파탄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구해내야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요, 세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후보들은 그 공통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릴까요? 자, 키워드 보시죠.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의 키워드, 하노이 북핵 담판입니다. 자, 다음 주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하노이 북핵 담판에서 북핵 완전 폐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지 각 후보당 1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첨 결과에 의해서요, 김진태 후보 말씀하시죠. 네. 북핵 폐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남만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북한의 3대 세습 왕조가 어땠습니까? 6.25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본질은, 그 위협은 더욱더 지금 심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평화가 오는 것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 동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무조건 방남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고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말이 아니고 미국의 조야에서도 이미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발언 순서는 황교안 후보입니다. 예, 이번 북미 회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또 그것의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의 개념조차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비핵화가 뭔지, 북한에서 말하는 비핵화가 뭔지 그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의 목표 비핵화 달성될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냥 하는 신용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방남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방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방남,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 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두 후보와 상황인식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하노이 회담을 북핵 동결의 리얼리티 쇼 형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북핵을 오히려 기정사실화시켜주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합니다. 그러나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방남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제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온다고 하면
한번 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사실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내려오게 되면 아마 정부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지지율도 좀 상승하겠지만 아마 그게 정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키워드 보시죠. 박근혜 사면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보수진영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사면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황교안 후보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TV 토론에서 말씀한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에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이런 사면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두 분 직전 대통령을 감옥에 이렇게 계시게 하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일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 그리고 두 분도 구금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은 대법원 판결의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론을 합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빨리 확정 판결이 되고 그리고 빨리 구금에서 풀리셔서 역사적으로 공과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당연히 사면되면 좋죠.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해줄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사면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기대하고 애걸복걸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정권을 가져오든지 그 전에 문정권을 퇴진시키든지 이런 힘으로서만 이것은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걸 빨리 확정시키고 은전을 받아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죄 석방하는 게 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후보들께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며 자신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발표 시간은 1분이고요. 그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그 후보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받은 발표한 후보는 또 역시 1분 동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순서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새로 선출되는 대표는 무능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그리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야 될 역사적 책무, 참으로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자리는 쉽게 훈련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중대한 리더십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교과서를 몇 권 뗀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선거에서 이겨도 보고 져보기도 해야 갖추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해창 총재를 모시고 전국을 돌면서 대선을 뛰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다 거친 제가 아마도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정권을 가져와서 두 분 전직 대통령 정확하게 공과를 평가받고 그리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리더십 비전 발표에 대해서요. 이제부터는 김진태 후보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오세훈 후보께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오 후보님의 중도표 흡수론, 중도 확장, 이거 자꾸 말씀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제가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중도표 흡수론이라는 거는 본래 이런 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치사적으로도 강력한 여당 혹은 더러 야당이 하더라도 다수당일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에 몰린 야당이 중도를 확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역사상 중도가 그렇게 득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다 보더라도 중도 통합론이니 뭐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중도가 유리하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이념이 확실하다는 것, 멋지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오지 우리가 중도로 간다고 해서 중도가 표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오세훈 후보 1분 안에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난 대선 표 분석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1,300만 표를 얻었습니다. 780만 표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한 5, 600만 표 이상이 부족하죠. 그것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민주당 찍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뭔가 미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향하는 정치 지형, 그분들이 바라는 나라의 미래를 중도 보수가 제시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오면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과 가장 브랜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이 저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표의 축소 지향의 방향으로 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다는 가져오기 힘들겠지만 절반 이상이라도 가져오면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께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오 후보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중도 확장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 후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배 우리 아마 오 후보보다 확장성이 높은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제 확장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확장성으로 나타나는가 잘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나는 중도고 당신은 오른쪽이고 당신은 어느 쪽이니까 이 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다 협력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우리가 좀 높여드리고 또 중간에서 활동하는 분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론조사는요, 3개월, 6개월이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처음 시장될 때, 처음에 강금실 후보가 나타났을 때 아주 강적이었는데, 제가 등장하니까 그 거품이 꺼지더라고요. 지지율은 이렇게 덧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당이 어떤 정체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표는 오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황교안 후보께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신 것은 중도층의 마음에는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보통의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탄핵을 부인하고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쓴 정당의 대표, 그 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중도 성향, 개혁 보수 성향의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정치인의 길이 보수를 개혁하고 개혁 보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의 리더십 비전은 이런 것이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 당의 지금 문제는 싸울 줄 모르는 웰빙 정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라고 하면 옆에 계시는 이 후보님들 잘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이러한 난세에는 난세의 지도자의 덕목은 용기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을 다 던져서 나라가 정말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내는 그런 용기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감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장외투쟁을 나간 경력이 2년 동안 50회를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는 대중동원력입니다. 저는 출범 선언식을 5,000명과 함께 했습니다. 또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원내외 병행투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김진태 후보의 리더십 비전에 대해서 1분 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진태 후보가 용기 있게 현장에서 50여 회를 투쟁을 벌인 이런 점도 높이 치하라 합니다. 다만 투쟁에는 강온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김 후보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잘 싸워주는 이것도 참 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 당의 다른 역할들도 다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 한 마음이 돼서 강온을 좀 병행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분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후보 답변하시죠. 네, 충고 고맙게 듣겠습니다. 강온 투쟁, 병행 투쟁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강을 하게 되고 다 아랫목 차지만 하려고 듭니다. 비바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같이 좀 나가서 우리 이런 애국 시민들의 그 고단한 손을 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만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네, 당연히 국회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강원 투쟁도 좋고 한데 좀 나가서 싸울 때는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장외 투쟁할 땐 같이 하고 좀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5.18 망원 사건만 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됐다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태 후보는 지지율 축소 지향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당을 지킨 거는 맞지만 지키면서 망가뜨렸다. 마이너스 후보다. 이런 지적도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김진태 후보가 자제를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태극기 세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께 얹혀가는 모습이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들의 그 에너지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김진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부대가. 부대는 군대죠. 뭐 지휘 체계가 있어야 이게 부대가 되는. 사단이거나 연대거나 이제 그런 지휘 체계가 없다는 것. 순수한 자발적 조직이라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나라가 걱정돼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분들 그냥 뭐가 부담이 되니 어쩌니 그렇게 우리 후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나가서 좀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거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뜨겁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좀 다소 좀 과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자제를 요청드리지만 아마 다음번부터는 더 좀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당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 비전에 대한 발표를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미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돌파형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 투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안타까워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점은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풍부한 국정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어제 김 후보께서 결정장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각종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회피형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실 야당 대표는 사안이 터질 때 바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런 정말 빠른 판단,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정치는 판단의 어떤 예술이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조금은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례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익숙해지셔서 그동안에 무슨 결재판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피형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 임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저는 제가 회피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6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일할 때는 일합니다.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말할 때도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 행동했고 또 같이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으는 기다림의 시간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가서 칼만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강원도 좀 맞추면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께 질문을 하실까요? 예. 네, 제가 이 며칠 동안 우리 황 후보님하고 이제 토론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답변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조금 알쏭달쏭한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나 국무총리로서는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아주 훌륭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여나 야의 그 줄타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크게 좀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대권도 아니고 여기는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원들이 야 이게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신중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외로운 고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제가 모두의 돌파형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오 후보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급하게 하지만은 모든 걸 다 급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우리 토론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한쪽 극단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계셨으면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황교안 후보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외교, 안보, 경제, 상대 후보 검증 등 주제 제한 없이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제가 잠시 좀 규칙을 설명드릴까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0분 동안 두 후보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질문을 꼭 하셔야 하고요. 답변 시간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 후보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답변을 제한하고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실 후보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황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까? 절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후보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이렇게 탄핵에 이르게 된 이 탄핵, 부당한지 그냥 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같은 그냥 앞에 말한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네, 이런 그거는 부분이라고 지금 하는 점을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토론에서 처음에는 우리 황 후보님은 그게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다른 오세훈 후보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 발 이제 이게 늦추셨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장에서도 부당하다고 가다가 꼭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것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탄핵이 부당한 것이냐에 대한 OX로는 답변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겁니까? 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OX로 묻기 때문에 네. 제가 X로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네,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 번 들었고요. 아니 그 이건 말씀이 정말 이 제가 중요한- 처음에 탄핵 네. 자체가 정당하다 존중하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존- 탄핵 자체가 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군요. 탄핵의 네. 탄핵 결정의 정당성,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네.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 탄핵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헌재에서 결정 났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20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드루킹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경수가 연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배우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수는 중개해주는 사람 수준입니다. 드루킹과 그 배우. 그 배우가 누굽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그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것이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황 후보님.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김경수 판결문에 그 배우가 이미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 김경수의 169쪽짜리 판결문에 문재인이라는 것이 92회 나오고 대선이라는 것이 97회가 나옵니다. 드루킹이 무슨 재벌 개혁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경수에게 주면서 그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줬다. 이런 식으로 9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몸통은 문재인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다고 해서 그것을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우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단정키는 이 자리에서 단정키는 적당하지 않다고 좋습니다. 판단합니다. 물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지난 대선이 무효, 지금 몸통도 지금 확실히 말씀 못 하시면 그것이 무효라는 것까지는 더욱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지난번 대선이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네. 어렵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될 때는요. 국정원 댓글 달았다고 28만 건인가 달았다고 해가지고 임기 내내 민주당에서 무효다 이거는 우리나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경수가 달은 그 불법 댓글이 8,840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이 이런 경우에도 무효라고 말도 못하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김경수 지사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책임들을 추궁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모든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네.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예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상황이 나오면 사실은 국정조사나 또 별도의 특검도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면 이런 데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게 특검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우리 당에서 점점 거기로 모여가고 있는데
여러 개의 방법 중에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좀 너무 좀 신중해도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걱정을 예, 해주시는데 황 후보님. 분명하게 예. 방향을 잡으면 황 할 후보님. 겁니다. 예. 어제 탄력 근로기간이 6개월로 합의가 됐는데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렸고 그 시간의 범위를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위협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차 선책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6개월로 했는데 잘 됐다고 보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여전히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측 기업 측에서요. 기간을 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짧다는 네. 얘기예요. 제 얘기는 6개월 가지고서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 그러면 기간이 그게 짧아서 1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전혀 반대의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거 아니죠. 봅니다. 지난번부터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봤다고 해서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아니다. 6개월로 지금 되면 이게 좀 잘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사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글쎄 그건 현장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또 노사 협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생색만 내고 결국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님, 지난번에 보이콧을 했다가 다시 전대에 지금 동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당에서 정한 일정을 따라가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나가셨다가 다시 또 같이 못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또 여기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또 상당한 혼란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이 둘 후보만 이걸 전대를 칠 뻔했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서 치렀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당협위원장님들, 특히 수도권에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될 당협위원장님들이 전화, 문자 이런 걸 보내셔서 두 분 후보만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면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다.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당에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그것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고 또 오세훈이 돼야 내년 수도권에 총선 치를 수 있다 하는 정말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부탁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두 분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고 그런데 왜 보이콧을 하고 또 나가셨어요 중간에? 그다음 여기 좀 진득하니 좀 계시죠? 하루 반 정도 있었는데 그 사정을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처음부터 같고요. 다시 들어올 생각으로 나가신 겁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을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요. 10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우리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정부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인들이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던 것들을 불과 임기가 3분의 1도 되지 않았는데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런 잘못은 우리가 정말 바로잡겠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우리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한 말씀을 오락가락 하시면서 처음엔 분명히 탄핵을 부인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후보께서 어저께 취한 행동은 앞으로 대표가 된다면 이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만 상대방의 잘못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김진태 후보가 물어볼 때 김경수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그 부분도 지금 뭐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여당과 싸우시겠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가장 혐의가 짙죠. 그리고 수사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셔야 되는데 그 바탕이 저는 우리들의 반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민들께 다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듣고 또 두 번째 우리 김 네. 후보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묻는 것이었군요. 예. 블랙리스트. 예, 저는 오 후보님에게만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 블랙리스트로 이 정권이 재미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지금 김기춘, 조현선 씨 저러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은 훨씬 더 합니다.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치입니다, 사치. 너무나 이 용어 자체가 혹은 때로는 좀 낭만적으로 보여서 저는 이 말을 차라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선 정권입니다. 위선 정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것이 또 김태우 수사관이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는 하다 자신들이 부리는 이 강요에 대해서까지 뒤로 그것을 알아보고 사찰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니 우리가 정말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 부분에 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방미단이 미국에 가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표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핵 동결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사실은 아무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께 좀 간단한 대답을 좀 구하는데 우리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우리 김 후보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 이 야당이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좀 트럼프 대통령, 당대표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확실한 이런 우파 정당이 있다. 저렇게 김정은 대변인만 하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지금 문 정권은 거의 지금 브레이크가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수석 대변인 소리 들어가면서 이거는 주권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 후보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념은요,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외교에서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변 4강에 비해서 경제력,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핵개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내보일 때 그 말에서 힘이 생기고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황 후보께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점이 저는 안타깝고요. 외교관들이 가서 무슨 칵테일 파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만 외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정부에서 목표를 세워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특히 거기에 선택적 옵션을 주는 것은 야당이 해야 될 목도 있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외교 정말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외교 참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감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 또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 과도한 단축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살기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좋겠는지에 관해서 우선 오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서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복합 쇼핑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형 마트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한 달에 2번 일요일날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를 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골목상권 매상도 줄었고, 그리고 대형마트 매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합 쇼핑몰에 또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장사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김 후보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 후보. 마무리는 하지 말까요?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식의 겉으로 보기에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골병들게 만드는 이런 정책, 이 정부가 제발 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네, 자영업자 살리려면 최저임금제부터 중단해야죠. 이러면서 어떻게 도대체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돈이 있어야, 경기가 풀려야 뭐 장사가 되고 뭐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2가지.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만 반대로만 하면 자영업자들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경기 지표가 다 나빠지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해외 소비율, 해외 여행 가서 쓰는 거, 그것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거의 지금 폭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우리 두 분 말씀 참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괴롭히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힘을 다 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김진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지만원 씨 관련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어저께 헤어진 후에 오늘 오실 때까지 혹시 지만원 씨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아마 바쁘셔서 못 들어갔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토론 들어오기 직전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욕설, 저주, 하여튼 예를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 교분이 깊으시다고 서로 존경한다, 히틀러 같은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어저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 참으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우리 당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분과는 적당히 선을 지금부터라도 그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생각 없습니까? 우리 지만원 씨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뭐 그런 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사이트를 볼 시간은 없고요. 지금 우리 지만원 박사님의 이미지를 이제 동료 또 후보에게 더 씌워서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너무나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꼭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그 정도면 네, 제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조금만-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 이제 개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요. 아니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입장을 알았고요. 네. 제가 개인 김진태라고 하는 국회의원께만 이 문제가 해당이 된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지도부 중에서도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점이 앞으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오 후보님, 제가 무슨 개인적인 교분,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분의 주의 주장을 또 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개 주장 중에 하나이고 어떤 인사말, 존경하신다면서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인사말로 덕담으로 연세가 지금 다 70이 넘으신 분한테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게 걸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그 정도면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런 겁니다. 네. 예, 황교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보다도 또 더 탄핵을 불투명하게, 입장을 불투명하게 오늘 만드셨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처음에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확인 질문을 하니까 점차 뭐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지금 제 기억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탄핵을 부인하는 듯 하시다가 오늘 또 다시 김진태 후보의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또 탄핵은 또 인정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어저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헌재 재판이 진행될 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소추가 되질 않거든요. 임기 중에는. 그런 절차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황 후보의 말씀을 존중하더라도 대행을 하실 때에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2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하십니까? 한번 해명해 제가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아까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된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오 후보께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제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를 썼습니다만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을 자꾸 이제 왜곡하시는 두 분 다 법조인이신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회피형에 이어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대행 신분으로서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 보도도 돼 있고 실제로 확인도 됩니다. 그러면 권한 대행으로서 그때 법무부가 그런 답변서를 보낼 때 말리셨어야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시면
이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직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안 하셔놓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명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자체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법무부가 지금 피하에 있는 거 와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점도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OX 문제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니 OX 제가 문제를 자꾸 판단할 때 말씀하시는데요. 제 그게 의견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대행 시절에 법무부가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대행 밑에 대통령 권한 대행 밑에 법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도도 다 됐어요. 답변서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간다 헌재로.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원의 법무부의 결정은 제 무슨 결재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정을 통할하시지 못하신 거죠. 국정을 통할한다고 하는 것은 큰 틀을 잡는 것이지 개개 재판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는 것인가 아니, 이런 그때- 것을 판단하고 그때 주재하는 이 것이 사안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걸로 충분히 지켜보신 분들이 판단이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진태 후보와 대화할 때 제가 참 옆에서 보고 답답했습니다. 김경수 사건,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사흘 전에 우리 세 사람이 다 창원에 가서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모든 우리 당의 인사들이 연설을 하면서 몸통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제 기억에는 황교안 후보도 그 자리에서는 오늘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혐의를 말한 바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책임. 그 말 하나를 그렇게 이렇게 비틀어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참 말씀드리는데 비튼 적은 없고요. 아니, 그게 그럼- 비튼 게 아니고 뭐겠어요. 책임져야 된다는 것과 다릅니까? 실제로 전당대회장에서 지금은 영부인이신 분이 현장에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보러 가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5번.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선거 때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실세였고 뭐 대변인을 했다, 수행 실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실세였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누가 몸통인지 다 짐작이 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든 밝히자고 다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또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연설회 당에서는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결과 나오면 그렇- 판단이 분명히 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신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신중한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실 때 앞으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일을 끝까지 그 점을 언급을 회피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답답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타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 리더십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후보들의 소신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진행자인 제가 후보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이 세 후보님들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후보당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일할 때도 또 총리로 일할 때도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힘든데도 그렇게 삶의 생기를 막 불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품어주고 같이 또 안고 그렇게 앞으로의 동행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싶습니다.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단단히 따지고 그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케줄이 아마 그렇게 금방 만나볼 수 있는 스케줄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며칠 걸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가 마음먹으면 뛰어가서 만나뵐 수 있는 분, 저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벌써 한 달째 전화통화 몇 번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 마무리해 주시죠. 어머님 뵙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김진태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국립현충원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많이 갑니다. 당선이 되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후보님들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에 후보님들이 받은 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적들 가운데 내가 이 지적은 가장 뼈 아팠다 라는 건 어떤 거고 그 뼈 아팠던 지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시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출마 선언 이후라 그러셨죠? 예. 출마 선언 이후에 아무래도 한번 이 전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마음을 바꿔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당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실 때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 점을 참여로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본 댓글 중에는 내가 김진태를 지지하게 될 줄이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악플을 지적을 뼈아픈 것을 대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김진태가 하는 얘기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모습 그런 모습만 보다가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꿋꿋하게 한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여러 분들이 왜 이제 나왔느냐 또는 왜 아직까지 안 나왔느냐 또는 지금 나온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냐 뭐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참 저에 대해서 여러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이제 서서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역시 후보님들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못다 하신 말씀 1분 동안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발언 순서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 황 후보님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저하고 같은 입장인 줄 알았습니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말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욕먹는 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욕먹는 것만 찾아다닌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대목에서 이 소리를 못하면 뭐하러 정치를 시작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확실하게 돌파해야 될 때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 무능, 불통, 오만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서서히 나라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유한국당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그런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 안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과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많은 자원들과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들이 살만하다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마지막 순서는 오세훈 후보입니다. 예, 당내에 강성 보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에, 실정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혐오로서 표출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중도의 마음이 떠나가고 국민의 마음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 분노를 잘 정제해서 지혜롭게 어떻게 총선에 이길 수 있는가 에너지로 표출을 해야 비로소 이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다음 대선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노를 잘 정제하셔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는 후보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중도층 반드시 끌어와서 총선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토론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세정제 많이들 쓰고 계시죠?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색소도 보존제도 없는 의치세정제 클리덴트가 출시됐습니다. 야호! 야호! 색소, 보존제 0%. 그래서 안심. 한 박스에 48점. 많아서 오래 쓰겠네. 이순재 안심 클리덴트.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모두들 날 좋은 남자라고 하지. 하지만 나의 거친 면은 잘 몰라. 나의 야수성을. 두 얼굴의 SUV. 올류 QX50.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네,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투표 일정을 잠시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3일 토요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신 미참여 선거인단의 전국 현장 투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자, 급기야 27일 수요일에 대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서 27일 당일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게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TV토론회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세 분의 후보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아무쪼록 국민들에게 정말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